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공직자 감찰과 세무조사 등 여러 방책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5개 정당입니다. 이젠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10명이 매몰돼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건물 잔해가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덮쳐 여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 등 방역 우수 국가들이 우선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나 출당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다른 5개 정당도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면서 결국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온 잔해가 시내버스를 덮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승객 8명이 중상을 입었고 버스 안에 갇혀있던 2명이 조금 전 추가로 구조됐는데 승객들의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겠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 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완전히 형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6차로 도로인데 6차로 도로 가운데 4차로 도로가 이 건물에서 나온 잔해로 깔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에는 중장비 5대까지 동원돼서 수색과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이 붕괴하면서 하필 바로 앞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당시 시내버스 안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8명이 구조됐고 4명이 아직 버스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구조된 8명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모두 중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버스에 갇혀있던 4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구조된 사람들의 상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있는 지상 5층짜리 재건축 건물인데요. 당시 건물 안팎에서 4명의 인부가 중장비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5층에서 조금씩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관계자는 작업 도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붕괴 낌새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현장 철거 작업은 오늘이 이틀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소방 대응 1단계를 거쳐 현재는 대응 2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승용차 한 대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다행히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사고 직후 사망자가 3명이 나왔다고 공지했다가 다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수정해 재공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180여 명과 장비 60여 대를 보내 현장에서 구조 작업과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 등 방역이 우수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닫혀있던 해외여행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로 했습니다.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주는 여행 안전 권역,
즉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쌓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 관광업계의 활로를 뚫어주기 위한 차원에서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다음 달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에 한해 단체 여행만 허용됩니다. 출국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착 뒤에도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면제되고 관광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등이 방역전담 관리사 지정 등 방역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여행객 모집과 상품 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방역 전담 관리사를 지정하여 방역 지침을 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체온 측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싱가포르와 여행 안전 권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타이완과 태국, 괌, 사이판 등과의 합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직항 항공편 운항 횟수는 주 1, 2회, 입국 인원도 제한해 운영한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접종 현황을 고려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트래블 버블 시행과 관련해 해당 노선 수요를 파악해 현재 운항 중인 노선은 증편을 하고 비운항 노선은 재운항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무 협의와 준비를 거쳐 다음 달쯤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세부 방역 지침 등을 방역 당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여행 상품에 나온 활동 외에 사적인 일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해진 횟수에 따라 백신을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라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접종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8살 이하나 임신부 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여행을 가실 수가 없는 2차 가동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혼자나 소규모로는 해외에 갈 수 없고 일정 규모 이상 단체 여행만 허용됩니다. 이때도 여행 상품에 포함된 활동 외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등의 개인 행동은 금지됩니다. 그 예방접종 증명서에 대한 확인을 이중적으로 좀 점검하게끔 하고 방역수칙의 준수를 그 여행사 책임 하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여행 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앞으로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여행사를 제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효과가 100%가 아닌데다 이마저 변이 대항력은 떨어져 접종 완료자라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신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없거나 돌파가 돼도 굉장히 약하게 앓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게 이제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올 수 있죠. 끝나고 들어오는 날 감염이 됐어요. 그럼 들어와서 PCR 검사하면 당연히 음성이 나오겠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맞은 백신 종류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허가하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상대국과 협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연령층은 자녀 백신의 접종이 쉽지 않습니다. 오는 13일부터 60세 이상에게 자녀 백신을 우선 접종하면서 젊은 층의 백신 구하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이호진 씨는 학수고대하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녀 백신을 접종하려 직장 근처 병원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운 좋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번에 전화 예약을 해서 이제 맞게 됐고 다행히 이번에 맞을 수 있게 돼서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자녀 백신을 맞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자기는 순서가 밀려서 못하는 데다가 앞으로는 또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병원마다 대기자는 넘쳐납니다. 이 병원에는 자녀 백신을 맞으려는 60살 미만 대기자가 160여 명인데요. 지금도 남은 백신을 맞으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SNS로 당일 예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백신 잔여분이 뜨면 순식간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예약도 안 되고 지금 뭐 그렇다고 뭐 가서 떼 써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뭐. 질병관리청은 9일까지였던 대기자 명단 방식을 12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13일부터는 60살 미만은 SNS로만 예약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경우 신청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SNS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 현재 병원에 등록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의 우선 대상자를 60살 이상으로 정한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도 60대 이상만 이제 우선 예약한다고 그래서 저희 50대는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언제 맞을지 아직 몰라가지고. 백신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서둘러 접종받으려는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 여행을 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국관광학회의 사무국장이신 심창섭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빠르면 오늘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번 조치는 현 시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해외여행을 꼽고 있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 장기화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또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어떤 그 해외여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앞으로에 대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 산업 전체가 굉장히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예. 지금 뭐 한 50만 명 달하는 관광 산업 종사자들이 좀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우리 관광 산업에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허락될 수는 없을 것이고 검토되는 국가가 어떤 국가들인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선정되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트래블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괌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 이들 국가는 이제 방역에 좀 성공한 국가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확진자가 한 20-20명대에 불과하고 또 이제 백신 접종률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여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가뭄의 단비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행업계의 타격을 과연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이번 조치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십니까? 네, 2019년이랑 비교해서 2020년에 전국 여행업계 매출이 무려 83.7%나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 그 수가 한 8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트래블 버블이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에 대해서만 단체 여행으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까지는 이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벼랑 끝에 몰린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매년 저희 또 관광 관련 졸업생들도 한 2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요. 이들에게도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미국 국무부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 각별한 주의에서 1단계 일반적인 주의로 좀 낮췄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가 될 거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미 이제 한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한 20여 개 국가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가 이제 낮아지는 것은 사실 관광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관광 목적지로 판단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숫자가 상당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궁금한 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단체 여행만 허용된다 그러면 가족 중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건 일단 지금으로서는 안 되겠죠? 예,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오늘 나온 조치에 따르면은 거기까지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좀 단계적으로 이제 아마 앞으로 자주 좀 조치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광산업 관련 종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교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든가 이렇게 걱정은 되는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번 코로나19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코로나19 위기가 이제 잘 종식이 되더라도 향후에 뭐 다양한 유형의 위기라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에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여행 금지 조치라는 것은 사실 지속 가능할 수가 없고요. 이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좀 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광이라는 요소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현대인의 일상의 굉장히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감염병 이외에도 뭐 다양한 사고들이 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뭐 최근에도 뭐 유람선 사고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외교부나 아니면 관광 정책 당국이 이제 안전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제작을 하고 배포하고 또 이제 사전 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동시에 우리나라도 좀 더 이제 안전한 여행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야지 앞으로의 좀 더 이제 경쟁력 있는 어떤 관광 목적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천대 심창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과 관련해 탈당 권유나 출당 조치를 내린 의원 12명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이들에게 모든 의혹을 벗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밖으로는 국민의힘을 향해 권익위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의 자진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둔 다음 날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에게 선당 후사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며 혐의를 벗고 하루빨리 당으로 돌아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최소한의 소명 절차라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들이 보장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부당한 결정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제가 그거를 용인한다. 그거는 선당후사가 아닙니다. 당을 망치는 길입니다. 당내 내홍 조짐이 일자 송영길 대표도 공개적으로 권익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여리 하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입니다. 집 한 칸 없이 전세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 묘소 하나 만든 그것이 국민권익위에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수조사에 응하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에 제외되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고집하며 조사를 피하려 꼼수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이 감사원 카드를 꺼내 들고 또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강수를 둔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민주당에 이어서 다른 5개 정당도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에도 없는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면서 결국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소속 의원 땅 투기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에 맡겼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는 감사원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실태를 민주당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에는 맡길 수 없고 가장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힘을 한껏 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저희 당의 원내지도부 입장에 공감합니다. 권익위원회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엄격한 조사를 하는 곳에 우리는 전수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 탈당권이라는 초강수를 둔 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용 꼼수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시간 끌기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포함한 5개 비교섭 단체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응하십시오.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찰 권한을 주도록 법을 고치자며 오히려 민주당에 공을 돌리더니 의지만 있다면은 같이 감사원에 뭐 원포인트 법이라도 개정한다든지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는 감찰이 아닌 조사를 받겠다며 논리를 바꿨습니다. 전수조사 의뢰를 좀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무감찰이 아닙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에 서서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수긍할 만한 묘수를 찾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보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이후 12명에 대해서 탈당권 또는 강제 출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선의 우상호 의원은 부모님 묘를 모시기 위해 사들인 땅으로 권익위가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우 의원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예. 현장에 갔는데 우 의원을 만났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우 의원 소유 부동산에서 현장 취재 중이었습니다. 예. 이때 우 의원이 부인과 함께 현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 의원은 처음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이내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예, 바로 권익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땅인데요. 우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우 의원은 예상대로 법 위반이 없었다면서 거듭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 모친이 별세하신 뒤에 묘를 모시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고 또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제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동네 분들도 다 알지만 제가 여기 자주 와서 농사를 수년간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저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절대 개발이 되지 않을 것.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묘소를 쓰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이제 이 아버지 어머니 묘를 이장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을 곳으로 그 원칙을 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셔서 보셨겠지만 주변에 다 묘지고 다른 분들 묘지가 있고 여기는 절대 개발되지 않을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현장에서 본 우 의원의 소유 토지는 가옥이 한 채 있었고요. 예. 또 앞쪽으로 텃밭이 제법 넓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는 것이죠. 예. 하지만 우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듯이 작물을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파, 가옥, 땅콩, 토마토, 고추, 참외. 아, 저게 참외군요. 여기 이제 수박. 아, 수박. 저게 참외. 저기 대를 설치한 게 오이하고 호박. 아, 이게 몇 종이나. 고구마 한 20개 돼요, 20개. 아. 일일이 이게 다 제가 직접 다 심은 것들입니다. 여기 하나하나 다. 관리하기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에요, 풀과. 네.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래서 네. 이 와서 풀 뽑고 풀 뽑는 게 일이고. 네네네. 완전 전문 농사꾼 다 됐죠, 뭐. 원래 시골 출신이라 이런 걸 좋아해요. 예. 뭐 작물을 꾸준히 심고 자기가 갖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투기, 땅을 미리 사가지고 거기다 아무 묘목이나 막 심어가지고 뭐 나중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권익위원회가 의혹이 있다고 얘기한 농지법 위반은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권익위원회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의했지만 예. 의원의 개별 사례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입을 닫았습니다. 예. 현재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 의원 소유 부동산 한쪽에 있는 그 부모님 묘소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우 의원 소유 땅은 전체 1,700제곱미터 정도인데 이 중 집이 지어진 대지 면적이 한 500제곱미터 되고 또 농지가 1,100제곱미터였고 묘지가 100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묘지 100제곱미터가 처음에는 지목이 그러니까 농지였는데 우 의원이 땅을 사들인 뒤 지자체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묘지로 바꾼 겁니다. 예. 현행법은 농지에 대한 땅 용도 변경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 농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한 뒤에 곧바로 지목을 변경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 의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논란인데요. 우 의원은 지자체인 포천시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묘지에 대해서는 이제 포천시청에서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일단 감회장을 하고 사후에 묘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분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포천시청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회장을 하고 묘지 허가를 득한 다음에 봉분과 제대로 된 묘지 조성을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해석을 받아서 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정부 관계자나 또 부동산 전문가에게도 문의했는데요. 예. 농지를 취득해서 곧바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 용도를 변경한 땅 면적 자체가 전체 소유 토지 중에서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보통은 땅값의 상승을 노리고 이 지목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 의원의 경우처럼 묘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 또 결국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인데요. 마침 현장에서 또 점검 중이던 포천시청 공무원을 만났거든요. 예. 바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불법이나 뭐 그럴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 판단합니다. 네, 우 의원은 우선 권익위가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한 만큼 성실한 수사 협조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조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농지 같으면 농사를 제대로 실제로 지었느냐 제일 약한 거고, 그다음에 지목을 함부로 바꾼 게 있느냐 또 이제 들어가겠고, 그 위에가 이곳이 혹시 신도시 개발 예정이 될 것 같은 그렇죠. 뭐 이런 지역이냐, 네네. 그다음에 자기가 취득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느냐, 예. 뭐 네네. 이 강도대로 따지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뭐 우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이제 임해서 밝혀내면 되겠죠. 예,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권 도전과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를 두고 신경전과 입씨름을 이어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일방소통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첫 공식 행보로 무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길. 조국에 헌신하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지난 6일 현충원 방문에 이어 대권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건데 출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모를 둘러싼 의혹과 길어진 잠행으로 인한 대중의 피로감 등에 대한 질문에도 끝내 말을 아꼈고 행사장은 윤 전 총장 지지자 수십 명과 취재진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누구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입니다.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초미의 관심사인 윤석열 입당 카드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윤 전 총장을 배제한다는 다른 후보들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보수 유튜브식 이제 제목 뽑기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무슨 파렴치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당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입당한다고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의혹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마치 사실로 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이런 것이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영입을 좀 주저하게 하는. 주호영 의원 역시 이 전 최고위원의 경솔한 표현이 오해와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입당을 망설이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렵거나 특정 후보와 너무 친한 상황 아마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맹 끝에 취재진 앞에 섰지만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아직 안개 속인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바지 공방만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늦은 밤까지 4시간 동안 만나서 검찰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이 개편안에 반대의 뜻을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인데요. 박 장관은 견해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을 상당히 세다고 평가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깜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과 자정 무렵까지 심야 회동을 갖고 4시간에 걸쳐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겁니다. 자칫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본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면서 법리를 비롯한 견해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는 법리적인 측면이 큰 거고요. 현실을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고. 박범계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즉답을 피하면서 자주 소통하겠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보장하는데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일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고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법리 등의 견해 차이를 좁혔다는 박 장관의 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접점은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김 총장이 박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만 밝혀 다소 온도차를 보이긴 했습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추가 회동이나 실무진 사이 논의가 더 뒤따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공은 박 장관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다만 대검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 심야 회동이 성사된 걸 보면 박 장관과 김 총장 모두 갈등 구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양측의 줄다리기가 봉합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하는데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심야 회동을 통해 추미애, 윤석열 시절의 극한 갈등은 피하게 됐지만 조직 개편 다음 수순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철입니다.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 정국의 사진을 공유하며 문신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 공연 때는 손가락과 손등에 문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이를 감추기 위해 밴드를 착용하고 있죠. 류 의원은 문신이 불법이라 그렇다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타투어법 위반을 완료했다며 동료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요청했는데요. 자신의 법안을 소개하고 홍보하려는 의도였지만 관련 소식에 누리꾼들과 BTS 팬들의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안은 지지하지만 왜 관련 없는 정국의 사진으로 관심을 끄느냐며 정국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끄는 정치인들의 낡은 언론 플레이라는 쓴소리부터 소속사와 정국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사용한 것이냐는 의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해 현행법상 문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데요. 패션 목적뿐 아니라 반영구 화장 시술까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합법화 움직임도 이어졌는데요. 21대 국회에서만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 법안, 지난 3월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반영구 화장 문신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신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여러분들 중에 또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을 한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라 문신의 직접적인 노출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류 의원이 방송에서 정국의 문신을 보고 싶다면 방송심의 규정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또 권익위원회 대신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은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논란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문제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논란을 벌인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결정 내리고 통보한 다음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만큼 파격적이고 초강수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내일 모레 과연 신진 세력 당권 당대표가 나오느냐 초미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행의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면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의 분노를 좀 잘 잠재울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지난 3월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야당은 거절했고 그럼 민주당만이라도 하겠다라고 의뢰했던 것이 이제 석 달 지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했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고 가족까지 800명이 넘는 인원을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12명으로 추려졌다. 근데 이제 사흘 전에 국민권익위는 숫자만 발표했고 이걸 민주당에 통보하고 또 하나는 그 국수본 내에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첩을 한 거예요. 그 수사 대상이 이제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빠른 결단을 내렸는데 긴급 최고위에서 명단을 다 공개하고 이들 모두에게 이 탈당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이게 큰 결단, 초강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대상자들은 억울하다는 또 예. 이제 하소연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예.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상호 의원을 현장에 가서 만난 네. 취재 기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의 뭐 해명이나 입장도 네. 잠깐 한번 들어보죠. 예. 네. 고육지책을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겁니다. 공당이고 민주정당입니다. 그런 과정 절차를 생략하고 떠넘기기식으로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이건 이러면 당 지도부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따라 오늘자로 탈당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저 역시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당으로 떳떳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당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뭐 징계는 아니니까요. 네, 그죠? 징계는 아닙니다. 권유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지금 막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다. 네. 뭐 밝히고 돌아오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데 법적으로도 대응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안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런 의혹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 뭐 정말 세세하게 밝히는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예. 본인이 6명, 배우자가 5명, 직계가족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3가지의 혐의인 거죠. 하나는 명의신탁이냐, 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냐, 아니면 농지법 위반이냐.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농지법 위반 정도의 경우는 경미하니까 예. 빼자라고 주장을 했으나 최고위원들이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서 그럴 것이 아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입장, 지도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이 지금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도 다 이렇게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이 저 정도는 투기로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해명을 지금 탈당 권유라 함은 개인적으로 이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당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사기관에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에서 이것을 징계로 간다. 애초에는 한 달 전에 송영길 대표가 이 당권을 잡고 나서 예. 자, 이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뢰한 거긴 하지만 결과가 나온다면 의혹자들은 즉시 출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 출당은 강제로 내쫓는 거니까 징계입니다. 예. 근데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도 열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즉시 출당은 어려워요. 출당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탈당의 권유인 것이죠. 그걸 해결하고 명예롭게 억울함을 소명했으면 돌아오십시오. 해명이 안 되면 사실은 제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읍참마속 조치인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당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분들은 당에 대해서 항의할 상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무혐의다, 불기소다 이렇게 되면 떳떳해지는 거고요. 네. 만약에 기소되더라도 뭐 법정 투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무죄가 나오면 그때 결백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남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당적을 내려놓는다라는 네. 것도 상당히 좀 타격이 오명이기 크죠. 때문에 네. 불복할 수도 있는데 불복하면 또 징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명할 수도 있다. 예. 징계를 통해서 제명의 절차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이제 기준을 따져봐야 될 것이 이 억울한 분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항의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이 명단을 통보한 곳은 국민권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여당 출신 정치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이번에 명단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보면 뭐 묘지로 쓰려고 산 것이지 농지법 위반 아니다. 또는 서울에서 캐피탈 사기를 당한 노모를 시골에 모시려다 보니까 아들인 남편 명의를 썼을 뿐이다. 이게 과연 명의신탁이냐 이런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왜 이걸 투기 의혹으로 받겠는가. 이 문제를 다퉈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의원 개개인의 말을 들으면 저는 전부 다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투기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왜 이것을 투기라고 규정을 하고 이 의혹을 수사 의뢰까지 하는, 수사 이첩까지 하는 상황이 됐을까? 이 간극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뭐 당사자들은 빨리 해명 준비를 갖다 그렇죠. 서둘러야 될 자료로 그런 상황입니다. 해명한다면 예. 명예롭게 돌아올 길은 그렇죠.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과 나머지 5개 원외 야당들 정당들이 있죠. 다 이제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로 전수조사를 의뢰를 한 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국민의힘만 남았는데 우리는 감사원에 맡기겠다라고 네. 고집을 하는 건데 한번 그 얘기는 직접 들어보죠. 네, 그렇죠. 감사원보다 더 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은 받을 자신이 있다. 또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한 12명 됩니다. 네. 법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는데. 그렇죠. 입법부인데요. 예, 감사원의 직무에는 아무튼 국회의원은 안 들어가 있다. 네. 예, 명시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근데도 계속 감사원에 가서 받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네.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전현희 위원장이죠. 근데 감사원에 가면 최재형 원장은 지금 야권, 보수 야권의 네. 대통령 후보로 자꾸 거론되죠.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네.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성, 독립성이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네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견 일리는 있죠.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의 의원 출신인데 자 과연 공정하게 하겠는가? 야당에게 더 엄혹하게 하면 우리는 숫자도 늘어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현희 위원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들조차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나는 대상 아닌데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는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엄정하게 했다. 민주당에도 이걸 해명해야 되지만 또 국민의힘에도 우리는 똑같은 기준으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불신의 문제가 크다면 감사원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감사원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상당히 예.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원장이 있는 기관인데 그럼 또 여야에게 좀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한 기관이 있다면 거기서 받겠다. 예. 더한 기관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 12명이 명단이 민주당에 통보됐을 뿐 아니라 국수본에 예. 이게 합동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17명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첩된 6명을 빼고 추가된 6명을 더해서 지금 국회의원 23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요. 예. 그럼 민주당이 12명입니다. 이들을 빼면 지금 야당 의원이 11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이 수사 선상에. 예. 그럼 제 생각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되죠.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가 있습니다. 뭐 이 여당 의원이 감사원도 안 되니까 법적으로 국민권익위 안 하겠다면 더한 기관은 공수처에다가 의뢰하시오. 근데 역량이 안 되죠, 공수처는. 예. 그럼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과연 이 전체 내사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글쎄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발언했던 게 네. 약간 문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로 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물 조사할 것 같아. 예. 법으로 안 된다고 못 박혀 있고 네. 삼권 분립 민주주의 원칙에도 네. 어긋난다고 남들 다 설명을 하는데 자꾸 감사원에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네. 뭐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시간 끌기 꼼수가 그렇죠. 아니냐라고 하는데 시간을 끌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불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게 아까 물 조사할 것 같다. 예.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그런데 민주당 하는 거 봐서 뭐 좀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민주당 지금 12명 명단 나왔는데 민주당 전수조사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힘도 해주십시오 하면 되고요. 예. 다른 원외 정당 5군데 정의당을 포함해서 모두 다 민주당 기준으로 우리도 한번 검증해 주시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힘만 또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준으로 받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여야가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같은 기관에서 같이 했는데 민주당은 12명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의원 수도 적은데 20명, 30명 나올 리는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여 한번 의뢰해 보는 게 당 차원에서 좋다. 내일 모레면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감사원 주장은 무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도 감사원법 24조 3항에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사법부, 입법부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만 협조하면 원포인트로 법안을 바꿔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지금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자고 법을 바꾸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의 기관이 감사원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목은 국민의힘이 여기서 조금 더 끌면 이거는 이제 다른 야당들 정의당도 꼼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인식이 이미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전 기록을 뒤져보니까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다주택자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29명, 더불어민주당이 14명, 무소속이 5명, 열린민주당 1명. 그동안 소속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좀 불안한 면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당이 전부 다 국민권익위원회를 가져갔는데 자기들 당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재밌는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하도 부동산 특히 서울 지역 강남의 부동산값 상승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뭘 한번 했었냐면 좋다. 그러면 여야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강남에 누가 많이 사나 조사해보자.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민주당의 뭐 청와대, 정책실장까지도 나는 강남 살지만 꼭 강남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비난에 직면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과거에는 좀 이 보수 정당이 웰빙 정당, 부자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좀 진보 정당은 가난한 정당.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자는 뭐 진보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뭐 보수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섞여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평준화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은 기관의 같은 룰로 조사를 받아봤을 때 국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정말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뭐 보수 정당이 투기를 많이 했을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다시 수사본부로 넘어와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니까. 수사는 엄정하게 의혹 대상자를 상대로 이 법적인 위법의 유무를 따지는 거고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비슷한 정도가 나온다면 혹은 이제 이 의원 수가 다르니까 의석 수가 다르니까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과거의 웰빙 정당은 이미지일 뿐이고 우리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또 반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고 당 지도부가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그럼 국민권익위원회로 다시 간다. 뭐 이렇게 좀 통 크게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 보수 정당이지만 이제 떼쓰기보다는 우리한테 유리한 기관에서 뭔가 자꾸 조사를 받으려는 액션보다는 이제는 그냥 합리적인 수순을 따라가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략이 나올지. 그나저나 당장 당대표는 이제 며칠 뒤에 뽑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큰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뉴스로 광주 광역시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 붕괴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는데요. 승객 13명 가운데 지금까지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구조된 승객 8명도 중상을 입고 광주 기독병원과 전남대 병원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승객 1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숨진 사태와 관련해서 사망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내놨습니다. 서 장관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가 2천만 원의 합의를 보려 했고 피해자가 휴가 때 부대에서 대기하며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숨진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서 장관은 고 이중사가 숨지고 나서야 성추행 사건이란 점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에 대해 집중 질타했습니다. 장관님,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거로 보여집니다. 이 여군 중사에 동의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군 성폭력만큼은 그 대응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 장관은 연말까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병영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제도와 장병 인권 보호는 물론 최근 문제가 드러난 군 형사 절차, 국선 변호 제도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국방위에선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이 2천만 원 정도에 합의하자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공군은 이중사에 대해 성추행 신고 다음 날인 3월 4일부터 2달간 청원 휴가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개월간 청원 휴가를 권고했고 그래서 이제 청원 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한 2달 중에 50일 정도 관사에 있게 되었고 이 관사에 있는 동안 상당한 괴롭힘이 있었다. 또 국회 국방위에서는 성추행이 발생한 부대의 대대장이 이런 일은 사단장까지 알 필요가 없다며 은폐를 시도한 만큼 해당 대대장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5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외압이나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지난 1월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먼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침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 사건 수사관이었던 A 경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은 이 전 차관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실을 인지했지만 상부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평범한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담당했던 A 경사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 팀장과 형사과장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참작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뒤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초서장의 경우 허위 보고한 점만 문제 삼아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 허위 보고, 지휘, 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청문 기능 통보 예정이며 기타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수사 무마 청탁과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초경찰서 지휘부를 비롯해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등 91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한 개입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 차관이 경찰 출석을 위해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것 말고는 직간접적으로 경찰과 접촉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사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사심의위를 통한 외부 통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분류 작업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택배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들이 도맡은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 손팻말을 든 택배 기사들이 센터 안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택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사회적 합의 거부하는 택배사를 규탄한다. 택배 노조는 지난 1월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이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9시 출근, 이른바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사측이 분류 인력 투입 1년 유예안을 꺼내들자 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세운 겁니다. 노조원 92%가 파업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택배사들의 1년 뒤에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노동조합의 시간이다. 바로 투쟁의 시간이다. 전체 조합원 6,500여 명 가운데 1,800여 명은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4,700여 명은 분류 작업 거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모두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의 택배기사 가운데 노조원은 11% 정도이지만 일부 물류센터에는 택배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 배송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택배사는 자체 분류 인력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분류 도우미들이 긴급하게 투입이 돼갖고 본사에서 긴급하게 인원을 확보해갖고 지금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택배 노조는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파업과 준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측과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가 있는데 아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마구 일감을 몰아주면은 이거는 특수관계에서 몰아줬기 때문에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감 떼어주기를 한번 볼까요? 떼어주기. 예. 아버지 회사가 거래를 하던 곳에서 납품을 계속 받다가 갑자기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납품하려면 이쪽으로 통해서 오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계속 집안끼리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일감 떼어주기입니다. 정직하게 경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않습니다. 한번 편법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회사가 아들에게 일단 전부 다 몰아주면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한 다음에 아들과 딸과 부인 등등이 갖고 있는 지분을 거래처에다가 떼줍니다. 명의신탁으로 떼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분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세금을 떼는 겁니다. 또 어느 건은 세금을 신고하는데 또 어느 건은 슬그머니 빼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한테 막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냈습니다. 근데 중간에 며느리 회사라든가 딸 회사 또는 작은 아들 회사가 또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개는 살짝 빼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열사 자회사가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특수관계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의 그 특수관계 기준을 고치느라고 지난번에 아주 치열했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총수 일가가 30% 이상 갖고 있거나 20% 이상 보유한 상장,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뒤에는 20% 이상 갖고 있는 상장, 비상장 모두 그리고 그 회사가 또 50% 이상 갖고 있는 다른 자회사도 모두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12월부터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250개에서 670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편법과 탈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 없어져야죠. 공정사회의 출발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레 출국합니다. 청와대는 현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면서도 비공식 회동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 초청으로 호주와 남아공, 인도 정상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 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 기간 동안 참가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잡히거나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소규모 회의장에 각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 성격상 비공식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후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내년이면 수교 130주년이 되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또 15일부터는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잇따라 만납니다. 스페인 방문에서는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G20을 넘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대면 정상 외교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빠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이 접종 완료자에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죠. 유튜브를 통해서 홍영님이 이번 조치가 그동안 힘들었던 여행업계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2071님. 민주당 의원들은 해명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의뢰는 설득력이 없게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건물 붕괴 사고 전해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공정하자님이 빠른 구조와 적절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330님. 한동안 더웠는데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많은 비가 올 수 있으니 대비 필요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국의 한 수험생이 지난 1년 동안 탔던 버스 기사에게 전한 감사의 쪽지가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운전하고 또 타고 내리느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1년 열을 매일 밤 안녕하세요 또는 늦었는데 조심히 들어가렴 하고 인사를 나눈 버스기사와 학생의 마음 씀씀이가 참 소중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